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픈 회상. 마치 두더지가 모아둔 양분을 먹고 살아가듯이 한스는 전에 얻은 지식으로 아직까지도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쓰라린 궁핍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새로운 노력에 의해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의 무모함에 그 자신 또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쓸데없이 골머리를 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구약성서 최초의 5권 다음에 호메로스를 포기하고 크세노폰 다음에는 대수를 포기해버렸다. 선생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우에서 양으로, 양에서 가로, 마지막에는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별 관심도 갖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또다시 두통이 일어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지만 그 두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헤르만 하일러를 생각하기로 하고 가냘프고 허망한 꿈을 물으며 몇 시간이나 멍청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주교수인 비드리히는 친절한 젊은 선생이었는데 한스의 비굴한 미소에 마음이 쓰라려 탈선한 소년을 아끼는 마음에 진심으로 동정심을 갖고 대해주는 유일한 선생이었다. 나머지 선생들은 그에게 공연히 화를 내기도 하고 벌을 준다는 듯이 멸시의 눈초리를 던진 채 상대도 하지 않는 상태였다. 때로는 모멸에 가득 찬 농담을 하기도 하여 잠든 그의 공명심을 일깨워 주려고도 했다. 만일 잠드시지 않았다면 이 문장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난히 화가 난 사람은 교장 선생이었다. 이 속이 덜든 사나이는 자기의 눈초리의 위력을 너무나도 자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위풍당당하게 내리 누르려는 듯 노려보아도 기벤나트는 언제나 비굴하게 겁을 먹은 듯한 미소로 대답했으므로 벌컥 화가 치밀었다. 한스의 비웃음은 교장 선생을 차츰 신경질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머저리 같은 천치 바보의 얼굴로 웃지 말아라. 오히려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보다 그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아버지의 편지였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교장에게 애원했다. 교장이 기벤나트 씨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스에게 보낸 그의 편지는 이해성 있는 인간이면 감히 쓸 수 없는 격려나 도의적인 울분으로 뒤덮인 글귀를 하나도 빠짐없이 늘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물겨운 호소를 잊지는 않았다. 그것이 아들의 마음을 울려 쓰라리게 했다. 교장을 비롯하여 기벤나트의 아버지나 교수나 조교수까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나 한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소망을 방해하는 독소, 딱딱하게 굳은 게으름을 발견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가 바른 길을 밟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온정에 넘친 조교수를 제외하고는 가냘픈 소년의 얼굴에 깃든 얼빠진 웃음 뒤에 멸망해가는 영혼의 시달림을 받아 물에 빠진 듯이 불안스럽고 절망적인 가슴을 부여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교나 아버지나 몇 명의 교사들의 잔인한 명예욕이 이 소년이 숨김없이 그들에게 드러낸 멍들기 쉬운 영혼을 아무런 후회도 없이 짓밟아 버림으로써 이 나약하고 아름다운 소년을 이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째서 그는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위험한 소년 시절에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는가? 왜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아 버렸는가? 왜 라틴어 학교에서 일부러 그를 친구들로부터 멀리 격리시켜 버렸는가? 왜 낚시질이며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금지시켰는가? 왜 심신을 깎고 여리게 하는 쓸데없는 공명심에 공허하고 저속한 이상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왜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마땅히 쉬어야 할 휴가를 그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는 지쳐 빠진 노새가 길가에 쓰러져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버렸다. 초여름에 이 군의 의사는 성장 과정에 기인하는 신경쇠약에 불과하다고 거듭 진단을 내렸다. 한스가 휴가 중 마음껏 먹고 언제든 숲속을 거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마음만 있다면 곧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는 안 되었다. 휴가가 시작되기 3주일 전이었다. 한스는 오후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선생이 욕을 퍼붓고 있는 동안 한스는 의자에 털썩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흐느껴 울었다. 그 바람에 수업은 아주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그는 반나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튿날 한스는 수학 시간에 흑판에 그린 기하 도표를 설명하도록 재촉을 받았다. 그는 앞으로 나갔지만 흑판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켰으며 백목과 자로 선을 긋고 있던 중 그만 그 두 가지를 다 떨어뜨리고 말았다.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으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의사는 이 사실을 알고는 몹시 화를 냈다. 그는 신중한 태도로 즉시 휴가를 보낼 것을 명하고 신경과 의사를 부르도록 권했다. 저놈은 또 무도병이 걸린 겁니다. 의사가 교장에게 속삭였다. 교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무모하게 화난 얼굴을 하고 있기보다는 아버지처럼 자비에 넘친 표정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용이한 일이었고 어쩌면 알맞은 것인지도 몰랐다. 교장과 의사는 각기 한스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주고 한스를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교장의 분통은 오히려 극성스러운 노파심으로 변해버렸다. 얼마 전에 하일러 사건 때문에 뒤숭숭했던 학무과는 이 새로운 불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모두가 의외로 생각한 것은 교장이 이번 돌발 사건에 대해서 의뢰해야 할 훈시마저 단념해 버린 것이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한스에게는 끔찍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한스가 정량 휴가를 하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교장은 빤히 알고 있었다. 가령 그 전에 완치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진도가 훨씬 뒤떨어진 그 어린 학생은 휴학한 수개월 동안, 아니 몇 주일 동안의 학가라도 회복할 가망이 없으리라.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잘가 다시 만나자 라는 말로 그와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 다음 순간 헬라스의 방에 들어서서 텅 빈 세 개의 책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타고난 재능을 지닌 두 제자가 없어져 버린 데 대한 죄의 일부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서 떨쳐버리는데 교장은 적잖이 신경을 썼다. 그러나 배짱 좋고 도의적으로도 강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 무익하고 어두운 의심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쉽게 추방할 수 있었다. 조그만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가는 신학교 학생 뒤에서는 교회며 성문이며 박공과 탑들이 있는 수도원이 사라지고 숲과 언덕이 벌판 아래로 잠기는 대신 바덴주 국경 언저리에 과일나무들이 물결치는 초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다음에는 포르츠하임시가 나타나고 그 뒤에는
슈바르츠 발트의 검푸른 전나무 숲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를 뚫고서 무수한 계곡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햇살을 받아가며 전나무 숲은 어느 때보다도 푸르고 시원하게 보였으며 짙은 그림자를 연상케 했다. 소녀는 경치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고향의 모습을 더욱 짙게 해주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결 즐거운 심경이 되었다. 그러나 벌써 고향이 가까워오니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인가 하는 불안이 아늑한 여행의 기쁨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말았다. 시험을 치르러 슈투트가르트로 갈 때의 여행이라든가 입학하러 마을브론으로 갈 때의 여행이 그때마다 느껴지던 긴장과 불안스럽던 기분과 더불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저러나 되간절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교장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학교도 학문도 야심에 충만했던 온갖 희망도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를 슬프게 하는 원인이 되지 못했다. 오직 기대를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있을 아버지에 대한 근심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 뿐이었다. 지금의 그는 정녕 그것보다도 희리에 차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이 천근만근의 중압감으로 그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지금의 그는 휴식하고 실컷 잠을 자고 마음껏 울어보고 마음껏 꿈이나 꾸어 온갖 시달림과 학대에서 제발 안정을 얻어보자는 간절한 소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도저히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기차 여행 끝 무렵에 심한 두통이 일어났다. 기차는 그가 좋아하는 곳을 달리고 있었는데도 그는 창문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곳 언덕과 숲을 옛날에는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이다. 낯익은 고향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것조차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그는 우산과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살펴보고 있었다. 교장의 최후의 통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아들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당황할 정도의 놀라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쇠약하여 못 볼 지경이 된 아들을 연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혼자 걷고 있는 한스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의사와 교장이 일러준 신경질환에 대한 한스의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공포였던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여태까지 신경질환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병자를 마치 광증을 가진 사람 대하듯 이해성 없는 조소나 경멸하는 듯한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스가 그런 몰골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첫날 한스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 마중받은 것을 은근히 기뻐했다. 그러고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며 자기를 대해주고 아껴주는 아버지의 염려와 불안에 찬 모습을 보았다. 때로는 묘하게 떠보는 눈초리로, 때로는 간담이 서늘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짐짓 부드러운 말씨로 말을 걸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점에 한스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그럴수록 겁을 집어먹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몇 시간이고 숲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소년 시절에 행복했던 가냘픈 빛이 숲속에서 때때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었다. 예를 들면 꽃이나 딱정벌레에 대한 기쁨이며 새 옆으로 살짝 접근하거나 짐승의 발자취를 밟기도 하며 기뻐했던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잠깐 사이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다. 대개는 맥이 빠져서 있기 위해 드러누워 무거운 머리를 부여안고
뭘 좀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도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꿈이 몰려와서 머나먼 다른 세계로 그를 이끌어갔다. 끊일 사이가 없이 두통이 일어났다. 수도원이나 라틴어 학교를 회상하면 수많은 책이며 학가며 의무가 뚜렷하게 떠올라서 무서운 악마와 같이 덤비며 안겨오기도 했다. 어느 때는 이런 꿈을 꾸기도 했다. 친구 헤르만 하일러가 죽어서 들것에 눕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자 교장과 다른 학생들이 밀어냈다. 몇 번이나 밀고 들어가도 그때마다 밀려나 버렸다. 신학교 교수와 조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과 슈투트가르트의 시험관도 그곳에 끼어 있었다. 모두들 성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내 장소는 바뀌어 들것에 누워있는 것은 물에 빠진 힌두였다. 익살스럽게 생긴 그의 아버지가 높은 실크 모자를 쓰고 구부정한 다리로 슬픔에 잠겨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탈주한 하일러를 찾아서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몇 번이나 먼 곳에 있는 나무 등걸 사이로 하일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으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마다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에는 하일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스를 가까이 오게 해서 말했다. 이봐, 난 애인이 있단 말이야. 어느 때는 고요하고 거룩한 눈매와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손길을 가진 여위고 아름다운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보자 드디어 복음서의 어떤 대목이 머리에 떠올랐다. 백성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온갖 곳에서 그리로 달려왔도다 라는 그리스어 문구였다. 그러고는 어떤 단어의 무슨 변화형인가 이 동사의 현재, 부정법, 완료,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그것을 단수와 복수로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금이라도 막히면 조바심이 나서 온몸에 땀이 배었다. 드디어 제정신이 들자 그의 머릿속은 상처투성이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얼떨결에 체념과 죄의식으로 찡그려지자 벼랑간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빠진 그 미소는 뭐냐? 넌 웃을 일이 있다는 거냐? 어떤 날에는 차도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아 한스의 건강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다. 그 옛날 한스의 어머니를 치료하고 죽음의 선고를 내린 의사가 가끔 가벼운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를 진찰하러 오곤 했는데 슬픈 얼굴을 하고는 소견을 말하는 걸 뒤로 미루고 있었다. 그때가 되어 비로소 한스는 라틴어 학교의 마지막 2년 동안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무렵에 친구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고 견습공이 되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한스는 그 중에 어느 누구와도 연결이 안 되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상관하지 않았다. 옛날에 선생이나 목사도 거리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나 사실은 한스를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온갖 것을 집어넣어도 좋은 그릇이거나 온갖 종자를 뿌려도 좋은 밭이 아니었다. 그를 위해 시간이나 마음을 쓴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보람이 없는 일이었다. 목사가 조금이라도 한스를 돌보아 주었더라면 아마 좀 나아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그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가 줄 수 있는 건 학문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학문을 탐구하는 마음에 그쳤을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은 벌써 하나도 남김없이 한스에게 주고 말았다. 그 이상의 것은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라틴어 지식은 누구든 자신을 갖고 덤벼들어도 당하질 못하고 또 그의 설교도 이미 잘 알려진 목사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뇌에 대해서 친절한 눈길과 다정스러운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역경에 빠졌을 때 쉽게 달려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었다. 아버지 기벤나트도 한스에 대한 실망의 분노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들의 친구나 위안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한스는 모두에게 소외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아늑한 정원에서 햇빛을 쬐거나 숲속에 드러누워 몽상이나 잡념에 빠졌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들면 의례 머리와 눈이 쑤셨다. 어떤 책을 펼쳐도 곧 수도원 시절과 거기에서의 가슴 답답했던 생각이 숨 막힐 정도로 되살아나 무시무시한 꿈의 한 구석으로 쫓고는 이글이글 타는 눈초리로 거기에 잡아매 놓는 것이었다. 이 괴로움과 버림받음 속에서 또 다른 악마가 위안자로 위장을 하고는 병든 소년에게 다가와 차츰 그와 친해져서 떨어지려 해도 떨어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총 같은 걸 구하거나 숲속의 적당한 곳에서 목을 매는 것쯤은 손쉬운 일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그 생각이 산책하는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외지고 아늑한 장소를 발견했다. 거기라면 마음 놓고 죽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을 결국 죽을 장소로 결정했다. 몇 번이나 그곳을 찾아가서는 주저앉아 언젠가는 여기에 주검이 되어 뒹굴고 있는 모습이 남들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걸 허공에 그려보고는 알 수 없는 쾌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목을 매달 줄과 걸어놓을 나뭇가지를 정하고 그 강도도 시험해 보았다. 방해가 될 장애물은 하나도 없었다. 조금씩 아버지께 보낼 짧은 편지와 헤르만 하일러에게 보낼 아주 긴 편지를 썼다. 이 두 통의 편지는 이제 자기 시체 옆에서 발견될 것이다. 여러 가지 준비와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운명의 나뭇가지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전에 그 압박감은 사라지고 어쩌면 기쁨에 넘친 쾌감을 맛보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왜 오래전에 진작 저 아름다운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결심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 되고 말았다. 우선은 좋았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버릇대로 제후의 며칠 동안 아름다운 햇빛과 고독한 꿈을 마음껏 맛보자는 생각을 물리칠 수 없었다. 여정에 오르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조금만 더 지금까지의 환경에 머물러서 자기의 위험한 결심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구경한다는 것은 독특한 흥분이 솟는 쾌감이기도 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운명은 그로 하여금 어두운 계획을 즐기게 하고 그가 죽음의 술잔에서 매일 몇 방울의 쾌감과 생활력을 맛보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불구자가 된 젊은이는 아무래도 좋았으나 그래도 제 분수에 맞게 그 수명을 우선 종결지어야 했다. 좀 더 인생의 고뇌와 감미로움을 맛보기 전에는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엉겨부터 떠나지 않던 쓰디쓴 생각은 줄어들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포자기한 기분과 괴로움도 없이 맥빠진 권태감에 사로잡혀 자리를 양도하고 말았다. 그런 기분에 젖어 한스는 하루하루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며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때로는 목류병자와 같은 기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분이 되기도 했다. 맥 풀린 꿈결 같은 생각으로 어느 날 그는 뜰의 전나무 아래에 앉아 별 생각 없이 우연히 머리에 떠오른 라틴어 학교 시절의 시 구절을 되새기며
혼자 흥얼거렸다. 아, 나는 너무나 지쳤네. 아, 나는 너무나 고단하네. 지갑에는 돈 한 푼 없고 주머니에 엽전 한 입 없네. 이 시를 옛 멜로디에 맞춰 노래 부르며 벌써 이것으로 20번째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었다. 그러나 창가에 서서 엿듣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랐다. 그의 무뚝뚝한 성질에는 이 무의미하고 천하태평 같은 느릿느릿한 단조로운 노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절망적인 정신박약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탄식했다. 그때부터 아들을 이전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은 물론 그것을 눈치채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새끼줄로 그 단단한 나뭇가지에 목을 매기에는 아직 때가 일렀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다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했다. 주의 시험과 그 후의 휴가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 한스는 때때로 그때 일을 생각했으나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상당히 무디어졌다. 다시 낚시질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물가에 설 때마다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기슭에서 오랫동안 발을 멈추고 두 눈을 빛내면서 소리 없이 헤엄치는 검은 고깃대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저녁에는 매일같이 윗마을로 헤엄을 치러 갔다. 그럴 때는 언제나 검사관 게슬러의 작은 집 옆을 지나가야 했다. 3년 전에 그토록 사랑한 에마 게슬러가 다시 집에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으로 두어 번 에마를 바라보았으나 그전처럼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때는 부드러운 몸짓과 날씬한 몸매를 가진 처녀였는데 지금은 자라서 몸짓도 어딘가 모난 데가 있고 어린애 같지 않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것이 완전히 에마를 볼썽사납게 했다. 길다란 옷매무새도 어울리지 않았다. 숙녀답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모두 허사였다. 한스에게는 그녀가 우습게 보였으나 동시에 옛날에는 그녀를 볼 적마다 얼마나 독특하고 감미롭고 말할 수 없이 벅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슬픈 생각만 들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지금과는 아주 달랐었다. 훨씬 아름답고 신선했으며 정말 오랫동안 그는 라틴어와 역사, 그리스어, 시험, 신학교 그리고 두통 이외에는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동화책이며 도둑놈 이야기를 쓴 책이 있었다. 그때는 아담한 정원에 장난감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저녁 때는 나숄트의 집 대문간에서 리제의 모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 그 후 잠시 동안 갈리바르디라고 불리던 이웃 노인 그로스 요한을 강도 살인범으로 알고 꿈을 꾼 일이 있기도 했다. 또 1년 중 매달 뭔지 모를 즐거움이 늘 넘쳐 있었다. 건초를 말리는 일, 풀베기, 채초에 낚시질이며 철렵, 호배 수확, 감자를 굽는 불이며 보리 타작의 시작, 그리고 그 사이에 야외로 놀러가는 일요일이나 명절날이 더없이 즐겁게 기다려졌었다. 그때는 그 밖에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갖고 그를 끌어당기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 집이나 골목길, 계단, 창고 바닥, 샘물, 울타리, 그리고 온갖 사람과 동물 따위를 그는 모두 좋아하고 사랑했다. 설사 사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다. 홉을 딸 때는 그도 도왔다. 말같이 큰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외기도 했다. 가사는 대개 익살맞아 우스운 게 많았으나 그 중에는 듣고 있으면 저절로 목이 메일 정도로 눈에 띄게 애달픈 것도 몇 가지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틈에 자취를 감춰버려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우선 리제의 집에서 저녁을 보내는 일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동화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만두게 되어 홉을 따는 일도 뜰 안의 물레방아도 그치고 말았다. 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고 만 것일까? 조숙한 한스 소녀는 지금 병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실이 아닌 제2의 유년 시대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선생들에 의해 어린 시절을 빼앗겨버린 마음이 지금 벼랑간 넘쳐 흐르는 그리움을 품고 꿈결 같은 아름다운 시절로 도망쳐서 회상의 숲속을 요술에 걸린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 회상의 세기와 밝은 빛은 아마 병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옛날에 직접 맛보았을 때와 다르지 않은 실감을 가지고 온갖 것을 맛보았다. 기만당하고 억압받았던 유년시대가 오랫동안 막혔던 샘물과도 같이 그의 마음속에 용솟음쳐 올랐다. 한 그루의 나무는 순이 잘리면 뿌리 가까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춘 시절에 시달리고 망쳐진 영혼은 끊어진 생명의 끈앞을 새삼스럽게 이을 수 있다는 듯이 그의 시초에 꿈 많던 어린 날의 봄 같은 시절로 돌아갈 때가 많다. 뿌리에서 나온 새싹은 수분이 풍부하게 성장해 가지만 그것은 겉모양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다시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스 기벤나트도 같은 경로를 밟았다. 따라서 어린이나라에서의 그의 꿈의 발자취를 약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기벤나트의 집은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 있었다. 그 집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골목길 사이의 모퉁이 집이었다. 그 집의 맞은쪽 길은 읍내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훌륭한 도로로 게르버 거리라고 불렸다. 또 한 개의 도로는 급한 오르막길로 되어 있었는데 짧고 비좁고 보잘것없었으며 매거리라고 불렸다. 오래전에 폐업했지만 매라는 간판을 달았던 아주 낡은 요리집의 이름에서 딴 것이었다. 게르버 거리에는 어느 집이나 선량하고 성실한 이 마을의 토박이들이 살고 있었다. 누구나 자기 집과 가정묘지와 자기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원은 집 뒤의 산으로 가파르게 층계가 되어 올라가 있고 그 울타리는 1870년대에 만들어진 황색 금작화가 뒤덮여 있는 철뚝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품위가 있는 점에서 게르버 거리와 겨룰 수 있는 것은 읍내의 광장뿐이었다. 거기에는 교회, 군청, 재판소, 면사무소, 수석 목사의 주택 등이 있어서 깨끗하고 품위가 있었으며 도회지와 같은 아주 고상한 인상을 주었다. 게르버 거리에는 사무소 같은 건 없었지만 훌륭한 현관문이 달린 신식구식의 주택과 아름다운 고딕식의 나무 기둥에 벽돌을 쌓아 올린 집과 말쑥하고 밝은 박공등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집들이 한 줄로만 이어져 있는 것이 이 길의 친근함과 쾌활함, 밝음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거리 저쪽의 널빤지 담 아래로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르버 거리가 길고 넓고 밝고 또 묵직하고 우아하다면 매 거리는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여기저기 줄지어 있는 집들은 기울어지고 어두침침하며 담벼락의 회칠은 얼룩져 이그러져 있고 지붕 마구리는 앞으로 기울어서 납작해진 모자를 연상케 했다. 문이나 창문은 사방이 뒤틀려 나무 토막으로 적당히 이어 놓았으며 난로의 굴뚝은 구부러지고 홈통은 못쓰게 되어 있었다. 집들은 서로 장소와 빛을 빼앗고 골목길은 좁고 이상하게 구부러져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어둠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비가 오거나 해가 진 후에는 침침하고 볼썽 사나운 어둠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모든 집의 창문 밖에는
막대기와 노끈이 걸려 있고 여기에 언제나 세탁물이 널려 있었다. 골목길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나 하숙생들은 별도로 취급하더라도 실로 막대한 가구들이 살고 있는 셈이었다. 기울어지고 허물어져 가는 집들의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었다. 빈곤과 범죄와 병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경찰이나 병원은 읍내의 다른 전체보다 매 거리에 몇 채 안 되는 집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티푸스가 발생했다면 그곳이요. 살인이 났다 하면 역시 그곳이었다. 읍내에 도난사고가 있으면 우선 매거리를 뒤졌다. 떠돌아다니는 행상들도 그곳에 투숙했다. 그 중에는 익살꾼인 화장품 장수 호테호테, 또 갖가지 범죄와 악습의 장본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위를 가는 아담 히텔이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몇 해 동안 한스는 때때로 매거리로 놀러갔다. 남루한 옷을 입고 엷은 금발을 한 한패의 뒤숭숭한 떼거지 애들과 함께 나쁜 소문이 돌고 있던 로테 플로윌러가 이야기하는 살인 이야기를 들으러 곧잘 갔던 것이다. 이 여인은 어떤 조그만 여관집 주인과 헤어진 아낙네로 5년 징역형을 언도받아 살고 나온 일이 있었다. 그녀는 옛날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인으로 직공들 간에 많은 정보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추문을 퍼뜨렸고 칼부림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살면서 공장 문이 닫히면 커피를 끓이고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보냈다. 그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냈기 때문에 아낙네들이나 젊은 노동자들 이외에 근처의 거지아이들이 문턱에서 무서움에 질린 파리한 얼굴을 하고 황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조그만 까만 돌 아궁이에서 냄비에 물이 끓고 그 옆에 기름 촛불이 타면 파란 숯불과 함께 괴상하게 흔들리는 불꽃으로 만원이 된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어 듣는 사람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벽과 천장에 투사되어 도깨비와 같은 움직임을 방 전체에 그려놓는 것이었다. 8살 난 한스는 거기에서 우연히 핑겐바인 형제와 알게 되었다. 소녀는 약 1년간 아버지의 엄격한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즐겨왔다. 도르프와 에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형제는 읍내에서 가장 장깨가 많은 골목 대장이었다. 과일 도둑 또는 조그만 나무 도둑으로서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무수한 장깨로 범죄나 장난을 치는 데는 빈틈없는 명수였다. 그들은 가끔 새알이나 납덩이나 까마귀 새끼, 찌르레기, 토끼 등을 잡아 팔기도 하고 법으로 그 많은 밤낚시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담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두꺼운 유리 조각이 뾰족뾰족 박혀 있어도 쉽사리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거리에서 가장 먼저 한스의 친구가 된 것은 헤르만 레히테나일이었다. 그는 고아에다 불구의 몸으로 매우 조숙한 아이였다.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서 언제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에 끼어들 수도 없었다. 그는 항상 가냘픈 볼과 혈색이 좋지 않은 병든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에 맞지 않게 무뚝뚝한 입술을 갖고 있었다. 반면 턱은 너무나 뾰족했다. 손재주는 누구보다도 능숙했다. 특히 낚시질에는 지나칠 만큼 열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한스에게로 옮아갔다. 한스는 그때까지도 낚시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몰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낚시질을 했다. 낚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면 법의 눈을 피해 철렵을 하는 것도 더 없는 즐거움인 것이다. 절름발이 레히텐하일은 한스에게 좋은 낚싯대를 자르는 방법과 줄로 쓸 말총을 꼬는 법,
끈을 물들이는 방법, 실의 고리를 만드는 방법, 낚시 바늘을 가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날씨를 보는 방법, 물을 관찰하는 방법, 미끼를 선택하는 법과 다는 방법, 낚을 때 고기를 다루는 방법, 실을 적당한 깊이까지 풀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는 순간의 호흡과 군침이 저절로 삼켜지는 느낌, 손에 닿는 신비스러운 감촉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가게에서 파는 보기 좋은 낚싯대와 코르크나 유리 먹인 실 등의 인공적인 낚시 도구를 핏대를 세우며 멸시하고 깔보았다. 스스로 만든 낚시 도구가 아니면 낚시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한스에게도 확인시켜 주었다. 한스는 핑겐바인 형제와는 다툼 끝에 헤어졌지만 말수가 적은 절름발이 레이텐하일은 싸움도 하지 않고 한스를 떼어버리고 말았다. 2월의 어느 날 초라한 침대에 손발을 뻗고 누워서 지팡이를 의자 위에 벗어놓은 옷 위에다 놓은 채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끝내 소식도 없이 죽어버린 것이었다. 매 거리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걸 며칠도 못 가서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스만이 매우 오랫동안 그의 그리운 회상을 되씹곤 했다. 매 거리에서 사는 별의별 주민들의 수요는 레이텐하일 정도가 죽었다고 해서 쉽사리 그 수가 줄지는 않는다. 술주정 때문에 목이 달아난 우편 배달부 레텔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2주일마다 골아떨어져서 길바닥에 드러눕기가 일쑤였고 밤중에 소동을 일으킨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보통 때는 어린아이같이 선량하고 언제나 다정스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한스에게 달걀처럼 생긴 상자에서 코담배의 냄새를 맡게 하고 때로는 한스에게 물고기를 얻어다 버터를 발라 튀김을 만들어 놓고 한스를 불러 같이 먹기도 했다. 그에게는 유리 눈을 박은 박제 솔개며 다 낡아 빠진 댄스곡을 가냘프게 고운 소리로 울려주는 낡은 시계도 있었다. 또 맨발로 걸어 다닐 때도 반드시 커프스를 달고 다닌 80살 고령의 기계공 포르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옛날 학교에 근무하던 엄격한 공립학교 선생의 아들이었던 그는 성서를 거의 절반이나 외우고 있었다. 거기에다 격언이며 도덕적인 금언 같은 것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죄다 외우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백발인데도 아낙네들 앞에선 플레이보이 행세를 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골아떨어져 말썽이었다. 조금만 취해도 기벤나튼의 집 모퉁이 댓돌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격언을 장황하게 늘어놓기가 일쑤였다. 꼬마 한스 기벤나트군, 자, 내 말을 들어봐. 지라하가 가로되 나쁜 조언을 하지 않고 언짢은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잎과 같이 어떤 것은 다시 핀다.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느니라. 그래, 이제는 가도 좋아. 이 물개 같은 놈아. 이 포르시 영감은 그 경건한 잠언과는 별도로 도깨비나 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곧잘 할 줄 알았다. 그는 도깨비가 나오는 곳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이야기의 전부를 혼동하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허풍을 떨며 이야기했으나 그 이야기는 회의적이며 너무나 과장적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무섭다는 듯이 몸을 움츠리고 소리를 차츰차츰 낮추다가 끝에 가서는 아주 나직하게 소름이 끼치는 듯한 속삭임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라한 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끔찍스럽고 분명하지 못하며 풀기 어려운 자극적인 일이 숨어 있었을까?
자물쇠 장수 브렌토레는 폐업 후 방치된 채로 있는 일터가 아주 황폐해지고 나서도 이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반나절 동안은 언제나 창가에 앉아서 부산한 거리를 우울하게 내다보고 있었다. 때때로 허술한 옷차림의 이웃 아이들이 한 놈이라도 그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야수 같은 그의 소나기로 누르다가는 귀나 머리칼을 잡아당겼다. 온 몸뚱이가 파랗게 멍들 정도로 꼬집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그는 아연 철사에 목이 졸린 채 계단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고 말았다. 그것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어서 누구 하나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 않았다. 겨우 기계공 포르시노인이 뒤에서 철사를 끊었다. 그러자 혓바닥을 쑥 빼문 시체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계단을 굴러내려 놀란 구경꾼들의 한복판으로 떨어졌다. 한스는 밝고 넓은 게르버 거리에서 컴컴한 매거리로 들어설 때마다 이상하고 섬뜩한 기분이 되어 유쾌한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 같은 긴박감이라든지 호기심, 공포, 양심의 가책, 그리고 모험적인 기분에 두근거리는 불안감의 혼합체에 억눌리고 마는 것이었다. 매 거리는 전설이나 기적,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또 요술이나 악마 같은 것들이 을에 나타날 듯이 생각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곳은 전설이나 창피스러운 로이틀링의 통속 소설을 읽을 때처럼 괴롭긴 하지만 달콤한 전율을 느낄 수도 있는 곳이었다. 선생들에게 빼앗긴 로이틀링의 통속 소설에는 존넨 비르틀레와 탈주범 하네스, 단도잡이 칼레, 역마차 습격범 미헬 등 암흑가의 영웅이나 중재수, 모험가들의 죄상과 그에 대한 처벌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매 거리 이외에 한 곳이 또 있었다. 그곳은 보통 장소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자신의 심각한 체험을 맛볼 수도 들어볼 수도 있는 곳이요. 어두컴컴한 마룻바닥이나 기묘한 방 안에 앉아 자신을 망각해버릴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근방의 커다란 피업 공장으로 낡았지만 거대한 집이었다. 어둠이 짙은 그곳 광에는 큰 가죽이 매달려 있었다. 또 지하실에는 덮어 감추어진 굴과 통행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었다. 그곳에서 저녁 때가 되면 리제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건너편에 있는 매거리보다 조용하고 친밀성이 있고 인간미도 있었지만 의문을 품고 있는 점에서는 매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피역 직공들이 구리며 지하실, 무드질하는 곳, 다듬이질 방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독특하고 이상스럽게 보였다. 하품이 날 지경으로 큰 방은 조용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력도 있었다. 우악스럽고 무뚝뚝한 주인은 모두가 식인종처럼 무서워하고 싫어했다. 리제란 여자는 이처럼 별난 집안을 마귀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아이와 새들, 고양이와 강아지의 보호자요 어머니였다. 악을 모르는 이 여인은 이상한 동화나 노래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도 했다. 지금 한스의 생각과 꿈은 벌써 오래전에 떠나왔던 이러한 세계에 다시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었다. 커다란 환멸과 절망 속에서 그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로 도망쳐갔다. 그때는 그래도 희망에 넘쳐 있었고 눈앞의 세계가 몸서리 쳐질 듯한 위험과 마법에 걸린 보물이나 에메랄드의 성을 신비스런 딜한 깊숙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요괴들의 숲처럼 눈에 보이게 했다. 한스는 이 신비의 세계로 한 발자국 들여놓았으나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말았다. 지금 다시 수수께끼처럼 아물거리는 입구에 섰으나 이번에는
내쫓긴 자로서 할 일 없는 호기심을 품고 서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한스는 두세 번 매거리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악취, 골방, 볕 하나 들지 않는 계단들이 있었다. 이름뿐인 대문 앞에는 노인네들이 지금도 앉아 있었다. 엷은 금발에 불결한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악을 쓰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기계공 포르시는 더욱 나이가 들어 이제는 한스의 나직한 인사말에도 비웃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가리발디라고 불렸던 그로시 요한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우편 배달부 레텔러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한스에게 담배를 권한 다음 그에게 구걸을 하려고도 했다. 마지막에 그는 핑겐바인 형제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지금 담배 공장에 들어가 있는데 벌써 어른처럼 말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목장날 칼부림이 있은 후에 도망쳐서 1년 전부터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온갖 것이 비참하고 슬픈 인상을 풍겼다. 한스는 어느 날 밤 피역 공장으로 가보았다. 낡고 큰 집에 그의 잃어버린 유년 시대의 온갖 것이 기쁨과 함께 숨어 있기라도 하듯 그는 대문을 지나고 침침한 안뜰을 건너 여러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부러진 계단과 자갈을 깔아놓은 현관을 지나서 캄캄한 계단 옆으로 나와 더듬더듬 다듬이질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가죽이 펼쳐져 매달려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코를 찌르는 듯한 가죽 냄새와 벼랑간 끓어오르는 추억의 구름을 들이마셨다. 그는 또 내려와 제역용 수액단지와 수액의 찌꺼기를 말리기 위한 상당히 높긴 하지만 지붕이 좁고 시렁이 있는 뒷뜰로 나갔다. 벽에 붙은 의자에 리제가 앉아 감자 한 바구니를 앞에 놓고 껍질을 까고 있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스도 캄캄한 문간에 서서 그쪽에 귀를 기울였다. 황혼이 짙어가는 피역 공장은 아늑한 평화 속에 쌓여 있었다. 마당의 담벼락 뒤에서 흐르는 개울물의 가냘픈 속삭임 외에는 감자를 까는 리제의 칼소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들릴 뿐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군침을 삼키며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중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강 저쪽에서 성 그리스토해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한스는 잠시 듣다가 어두운 현관을 살짝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두 번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저녁 때 피역 공장에서 리제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때부터 그는 피역 공장에도 매 거리에도 접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